온 가족이 모처럼 모인 명절 아침, 조상님 앞에 제물을 차리고 환하게 웃으며 절을 올리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그 순간에 갑자기 낯선 여자가 나타납니다. 전신이 검은 상복으로 가려진 채 비틀비틀 걸어오는 그 여자.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꺼내든 낡은 아이 가방, 핏빛 얼룩이 찌든 가방이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들 집안의 업보가 들어있어. 그 한마디와 함께 던져진 낡은 아이 가방이 열리는 순간 저희 가족의 추석은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최 씨 가족,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집안의 첫째 딸이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창백해진 얼굴, 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그 가방 속에서 쏟아져 나온 작은 운동화 한 짝. 오늘 저는 그날의 진실을 처음으로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제가 처음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어두운 비밀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비밀들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다시 쓰이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최병호 씨, 당시 58세,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 후에는 동네 경로당 봉사활동을 다닐 만큼 이웃들 사이에서 선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한 번도 저희 앞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쓴 적 없는 그냥 보통의 아버지였죠. 어머니 이순옥 씨, 56세. 평생 가정을 지킨 전업주부였고 명절마다 음식 장만을 혼자 다 해내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이따금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었죠. 저는 최연아, 당시 30세.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명절에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 최민준, 27세. 대학원을 다니며 자취 중이었는데 역시 추석을 맞아 내려왔죠. 그리고 막내 최진우. 사건이 일어나던 해로부터 꼭 10년 전 6살이던 진우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죠. 실종 2년 만에 경찰은 사건을 사실상 종결 처리했고 저희 가족은 진우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 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절망 반으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명절마다 할아버지 선산에 올라 제를 올릴 때 어머니는 늘 밥 한 그릇을 따로 차려두었습니다. 진우 몫이라고. 그게 저희 가족만의 작은 의식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저는 어머니와 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진우 이야기를 꺼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아야, 진우가 편히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에 있든. 그때 저는 그냥 막연히 위로의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집안은 명절 특유의 따뜻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 갈비찜 냄새, 꽃송편 냄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 냄새들이 지금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평화로웠던 밤이었으니까요. 추석 당일 아침 저희는 일찌감치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외곽 산 중턱에 있는 할아버지 묘소. 좁은 비포장도로를 올라 차를 세우고 각자 음식과 제수용품을 들고 묘소에 오르는 건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고 단풍은 막 물들기 시작한 참이었죠. 재를 다 올리고 음복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앉아있던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저기, 누구 오는 거 아니야? 남동생 민준이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산길 아래에서 누군가 비틀비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등산객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더운 날씨도 아닌데 전신을 검은 옷으로 감싼 그 여자는 흡사 제 발로 걷는 것이 힘겨운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저분 왜 저래?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묘하게 발걸음이 멈춰지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여자는 우리 가족 앞에 멈춰 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처럼 수척했고 두 눈은 초점이 없어 마치 이미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긴 침묵 끝에 우리 가족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명씩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눈이 멈췄습니다. 품에서 꺼낸 것은 낡은 아이 가방이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 가방이는데 밑면에는 오래 말라붙은 듯한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그 가방을 아버지 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가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입꼬리를 이상하게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열어봐. 당신들이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이니까. 당신들 집안의 업보가 다 들어있어.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산 위에 갑자기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해지는 느낌. 새소리도 멎고 나뭇잎 소리도 사라지고 세상이 숨을 참는 것 같은 그 정적. 아버지가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을 들어 올리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입구를 열고 거꾸로 탁 뒤집자 바닥에 떨어진 것들. 낡은 어린아이 운동화 한 짝. 흰색이었지만 흙과 세월로 거무틱틱하게 변색된. 그리고 녹이 슬어 검게 변한 작은 은팔찌. 그리고 낡은 남자 지갑 하나. 어머니가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우 거잖아. 이게 진우 팔찌잖아. 팔찌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진우 그리고 아버지의 전화번호. 어린 시절 진우가 혼자 길을 잃을까봐 어머니가 직접 팔찌를 만들어 채워준 거였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홈쇼핑에서 각인 서비스를 시켜서 진우가 너무 싫다며 울면서도 끝내 차고 나갔던 그 팔찌. 그런데 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지갑은 아버지가 지갑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안색이 죽은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기억나지? 10년 전 그 밤.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9월의 밤. 당신 그 산길을 달리다가 내 아이를 쳤어. 그리고 멈추지 않았지. 아니, 멈췄어. 잠깐 멈춰서 내다봤어. 그 작은 아이가 빗속에 쓰러져 있는 걸 봤으면서 당신은 그냥 밟았어. 엑셀을.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아들 이름은 류민성이야. 그날 혼자 편의점에 과자 사러 나간 9살짜리 내 아들. 당신이 그 아이를 치고 도망갔을 때 그 아이 옆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 그게 바로 이 팔찌의 주인이야. 여자는 손으로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내 아들 류민성이 쓰러지기 직전에 비를 피해 웅크리고 있던 남자아이가 있었거든. 당신 차에 치인 내 아들이 쓰러지면서 그 아이한테 부딪혔고 그 충격에 이 팔찌가 바닥에 떨어졌어. 당신은 두 아이가 쓰러진 걸 보고도 그냥 도망갔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진우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가?
내 아들은 그날 밤 과다출혈로 숨졌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이, 그 아이는 그 자리를 혼자 걸어서 빠져나갔어. 나는 그걸 CCTV 영상으로 나중에 확인했어. 어린아이가 비틀비틀 산 위로 올라가더라고. 혼자서. 그게 마지막이었어. 세상이 빙빙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우는 사고 현장에 우연히 있었고 아버지는 진우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도망갔다는 건가요? 당신 지갑은 그날 현장에서 찾은 거야. 하수구 옆에 떨어져 있었어. 나는 10년 동안 이 지갑을 증거로 가지고 다녔어.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나는 더 기다렸어. 당신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이걸 돌려주고 싶었거든. 아버지가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고라니인 줄 알았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거짓말하지 마. 여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멈췄을 때 헤드라이트가 그 아이들을 비췄어. 차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었어. 당신 차 블랙박스? 당신이 사고 나고 얼마 안 있어 차를 폐차했을 때 블랙박스 메모리는 내가 가져갔거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이마를 땅에 박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방향을 처음으로 벗어납니다. 경찰이 출동한 것은 여자가 신고를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몰래 신고를 했고 경찰 2명이 올라왔을 때 형사 1명이 그 여자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이 류민성 씨 어머님이세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의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류민성 씨,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류민성 씨가 2년 전에 그 사고 현장 근처에서 기억상실 상태로 발견됐다는 건 저희 기록에 있는데요. 여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작았습니다. 놀라야 할 것 같은데, 무너져야 할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오히려 입술을 꽉 다물며 시선을 비껴버렸습니다. 어머님 류민성 씨는 현재 경기도 의정부의 한 요양시설에 계세요. 사고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에 장애가 생겨서 요양 중이신 거 알고 계시죠? 여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럼 아드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으면 뭐해? 그 전에 내 아이는 이미 죽은 거야. 이 말의 무게가 그때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짧은 대화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류민성, 그 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기억을 잃었고 9살 이후의 기억은 물론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요양원에 있다는 것.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의 몸은 살아있어도 아들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형사가 여자에게 신분증을 요청했을 때 여자가 꺼낸 신분증을 보더니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사는 잠깐 자리를 피하더니 무전을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류민성 씨의 어머니가 맞는데요. 류 씨는 3일 전에 요양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3일 전 요양원에서 아들의 곁을 지키다가 갑자기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가족 연락이 안 돼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해 놓은 상태였고 형사도 우연히 그 기록을 알고 있었던 거죠.
3일 동안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저는 이 여자가 단순히 복수를 위해 나타난 피해자,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형사들이 여자에게 연락처를 받고 파출소로 동행을 요청하려던 찰나 그 여자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묘소에서 약 15m 떨어진 오래된 소나무 옆 움푹 꺼진 땅. 저기가 어떻습니까? 봐봐. 처음에 형사들도 당황했습니다. 근거 없이 타인의 선산을 발굴할 수는 없다면서요. 그런데 여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꺼낸 것은 법원 발굴 영장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녀는 요양원 주변을 서성이다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영장을 받아내고 이 선산 땅 밑에 무언가가 있다는 제보를 경찰에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모든 걸 준비한 뒤 이날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철저하게 형사들이 무전을 치고 40분 뒤에 감식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은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수갑이 채워진 채 낮은 돌 위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이미 한 번 기절했다가 깨어나 저한테 기대어 울고 있었고 남동생은 눈이 새빨개진 채 아버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흙을 파내기 시작한 지 약 30분. 감식관이 멈췄습니다. 천으로 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조각난 운동화, 낡은 아동복 조각, 그리고 작은 뼈. 국과수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자리에 있던 형사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진우야. 저는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사실 저도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가 매년 이 선산에 올라와 재를 올리고 웃고 밥을 먹고 진우 못 밥을 차려놓고 그 아래에 진우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진우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 몰랐다니요. 형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알았습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리킨 방향은 할아버지의 묘.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었을 거야.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진우가 실종될 당시 할아버지는 이미 치매 말기였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 비 오던 밤, 아버지는 실제로 그 산길을 달리다가 무언가를 쳤습니다. 당황해서 차에서 내렸고 비가 너무 쏟아져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 위에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자신이 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거기 있던 것인지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패닉 상태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왔다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깨어 계셨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유독 맑은 정신이었다고. 아버지가 울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자 할아버지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병우야, 진우 없어. 아버지는 처음에 그 말을 치매 증세로 알아들었습니다. 진우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진우 방에 가보니 진우가 없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슬리퍼 한 짝이 마당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또 말했다고 합니다. 진우가 과자 사러 나갔다고 했는데 그 골목 쪽으로. 그 골목이 바로 사고가 난 산길로 연결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자신이 친아이가 진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류민성이 이미 쓰러져 있었지만 진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핏자국도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며칠간 미칠 것 같은 상태로 진우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낸 건 사실이지만 자신이 혹시 그 사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친 게 진우라면 신고하는 순간 자신도 끝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버지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간병을 담당하던 간병인 아주머니의 증언을 통해서였는데요. 사건이 있고 며칠 후 치매가 있던 할아버지가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우를 선산에 데려다 뉘었어. 거기가 제일 따뜻하거든. 간병인은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흘려들었고 그 얘기를 가족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왜 진우를 선산에 데려간 걸까요? 이 부분을 완전히 알게 된 건 사건이 마무리된 뒤 간병인 아주머니와 길게 대화를 나누면서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기 직전 할아버지는 홀로 집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치매가 있었지만 야간에 배회하는 증상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골목을 걷다가 비를 맞고 길 한켠에 웅크려 앉아 있는 작은 진우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진우는 걸어서 그 골목까지 왔지만 아마도 당시 사고의 충격이나 극도의 공포로 몸이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우를 알아봤고 집으로 데려오는 대신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끝내 알 수가 없습니다. 치매였으니까요. 아마도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 선산으로 데려가면 진우가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우는 그날 밤 선산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나중에 판정됐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차가운 9월 밤, 6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우가 잠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흙을 덮어준 것도 어쩌면 따뜻하게 해주려는 노인의 마지막 정신으로 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 말기의 노인이 손자를 지켜주려다 생긴 비극. 아무도 나쁜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는 가장 잔혹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래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를 탓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탓해야 할까요? 진우를 혼자 내보낸 어머니를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를 탓해야 할까요? 탓할 곳을 모르는 비극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또 한 번 방향을 틉니다.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혼자 의정부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류민성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와 상의도 안 하고 형사에게 물어봐서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의 비밀이 드러난 거지만 동시에 그 아이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요양원 원장의 허락을 받고 류민성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게 9살이었으니 10년을 요양원에서 산 셈이었죠. 어머니는 처음 몇 년은 매일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뜸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민성 씨는 보기에는 멀쩡한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기억이 여기저기 끊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9살 이전의 기억이 파편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민성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작은 아이. 작은 아이요? 나랑 같이 있었던 아이. 비가 많이 와서 무서웠는데 걔가 옆에 있었어요. 신발이 한 짝 없었는데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성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서 가끔 생각해요. 저는 차마 진우 이야기를 다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동생을 위해서, 아들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그 비를 견뎌야 했던 9살 민성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뺑소니, 사고 처리 및 사체 유기죄 관련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류민성 씨 어머니, 그 여자가 3일 동안 사라졌을 때 한 일. 그녀는 이 선산이 있는 지역 부동산 등기소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안 선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서류를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아들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제게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사실 류 씨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사고 당시 운전자가 최병호 씨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바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걸었으면 됐는데 안 했어요. 왜요? 아드님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한 게 4년 전이에요. 처음엔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뇌손상 합병증이 생기면서 요양이 장기화됐거든요. 요양원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류 씨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엔 이미 한계가 왔고요.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복수도 원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치료비, 앞으로 계속될 요양 비용,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법적 손해배상. 그녀에게 이 모든 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우의 팔찌와 아버지의 지갑은 협상 카드이자 증거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 가장 많은 가족이 모인 명절을 선택한 것도 최대한 아버지를 궁지에 몰아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나쁜 사람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아직도 답을 못하겠습니다. 아들이 망가지는 걸 10년간 지켜보며 홀로 버텨온 어머니, 아들 치료비를 위해 10년치 분노를 담아 찾아온 어머니, 저는 그녀를 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잔인했더라도 아버지는 결국 재판을 받았습니다. 뺑소니 관련 죄목으로 기소됐지만 진우의 경우는 직접적인 접촉이 증명되지 않아 결과는 길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밥을 차려드리던 선산 아래에 진우가 있었다는 사실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동생 민준이는 휴학계를 냈습니다. 아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평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민성 씨는 지금도 요양원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아들의 치료비에 보탬이 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진우는 이제 제대로 된 자리에 안치됐습니다. 선산 아래 차가운 흙 속이 아니라 햇볕이 드는 곳에요. 이장을 하던 날
저희 가족은 오래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선한 사람이라 믿었던 아버지, 늘 웃고 계셨던 어머니, 평화로운 명절, 따뜻한 선산. 그 모든 것의 아래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류민성 씨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들의 치료비를 위해 10년의 한을 무기로 삼았던 그녀. 저는 그녀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녀도 그 10년 동안 무너지지 않으려 버텨온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악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를 파멸로 몰았습니다. 비밀은 흙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이 파묻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비밀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가장 평화로운 순간,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의 얼굴 앞에 10년 동안 매년 그 땅 위에 서서 제를 지냈습니다. 진우 몫의 밥을 차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빌었습니다. 진우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그래서 더 무너집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오늘만큼은 한 번쯤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가 이제는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